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40대를 막 시작한 여자입니다. 불꽃 같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얼마 전에 정리했습니다. 그땐 첫눈에 반해 6개월 만에 결혼식장으로 직행했어요. 속도 위반 결혼이냐고요? 아닙니다. 평소 곰 같은 상을 좋아하는 저의 이상형인 신랑을 보고 반해서 고백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뭐가 그리 좋았는지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집은 제가 사는 자취방이 넓으니 같이 살면 된다고 하면서 결혼을 밀어붙였죠. 당연히 저희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차라리 독신으로 딸이 혼자 사는 게 더 낫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의 걱정을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미용실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엄마랑 비슷한 나이가 되어 보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지금 제 나이보다 5살 많았을 때부터 혼자가 되셨어요. 하지만 딸아이 기죽게 키울 수 없다 생각하셔서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밤낮으로 미용실에서 일하시며 강남에 40평대 자가 아파트도 장만하시고 노후 자금도 마련하신 뒤 그만두셨어요. 엄마는 직업병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으시고 관절염까지 오셔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조그마한 디자인 회사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제 신랑이었던 사람은 중소기업에 다녔어요. 제가 처음 이 남자를 엄마에게 소개했을 때 엄마는 너는 이 나이 되면 남자 보는 눈이 높을 줄 알았는데 왜 너보다 연봉이 낮고 집안에 어른도 안 계시고 아무튼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여자는 행복한데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 요즘은 여자가 먼저 고백하고 사랑도 쟁취하는 시대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 거야. 이 사람 내 이상형이잖아. 그리고 연봉은 내가 특근 좀 더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엄마 친구들 시집살이 하는 거 보니깐 차라리 형님네 부부밖에 없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 그래도 엄마는 너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부모님 사랑도 받은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원해. 다시 생각해볼 만한데, 아니면 조금 더 연애를 해봐.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 1년 지나면 후회할 게 너무 눈에 보여서. 그래, 엄마 말 잘 생각해봐. 알았어요. 엄마, 잘 생각해 볼게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라 생각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한 번만 이해해줘. 잘 살게. 걱정 마요. 저희 엄마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형제 둘이서 힘들게 산 남편의 가정사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에게 아침 드라마 같은 시댁 이야기를 들어서 시댁 어르신들이 안 계신 것도 장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엄마랑 남편이랑 사이가 서먹했습니다. 저는 30 후반에 만나 사랑에 푹 빠진 상태였고 어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신랑은 친정집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결혼 전 저희 엄마가 신랑을 반대했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본인을 안 좋아하니 자고 오는 건 스트레스 받아서 싫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 또한 형님네 가서 밥 먹고 자고 오고 설거지하는 일들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다 보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랑에게도 저에게 유일한 가족인 엄마에게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시큰둥하게 알았어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말만 알았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신랑은 결혼 생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자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같이 서울에 산다는 이유였죠. 차 몰고 1시간이면 집에 갈 수 있는데 집에 가서 마음 편하게 자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이때도 정말 속상했습니다.
아마 제 마음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연애할 때야 엄마랑 부딪히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장모님이잖아요. 그럼 먼저 다가가서 정을 붙일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계속 피하기만 하는 신랑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신랑 없을 때 친정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신랑이 다른 지방으로 출장을 가면 엄마랑 데이트도 하고 저녁도 먹고 집에서 자고 오곤 했어요. 사실 엄마와 남편 사이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요즘은 결혼한 친구들도 각자 집에 효도하기 셀프 효도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니 더 이상 둘 사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늘 밥만 먹고 가버리는 신랑에게 서운해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셀프 효도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당연한 거라며 요즘 사람들은 명절 때 각자 남편은 시댁으로, 와이프는 친정으로 본인 집에 가서 효도하고 다시 집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이없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만 잘하면 되었다 하면서 넘기시더라고요. 괜히 이 문제로 딸아이 부부가 싸우길 바라지 않으셨기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속상한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평소에 신랑이 집에 있는 시간에는 전화를 절대 안 하는 엄마가 새벽에 전화를 했다가 끊으셨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엄마 새벽에 무슨 일이야? 딸, 엄마가 머리가 너무 아파 진통제를 3알이나 먹었는데 눈앞이 흐려지고 너무 어지러워. 엄마 대답해봐. 여보, 엄마 쓰러지셨나봐. 엄마는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119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리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신랑 또한 이런 일이 처음이라 놀라서 같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구조대원분들에 의해 응급실에 인수인계된 상태였고 저희는 수술 동의서를 쓰고 급하게 엄마는 수술대에 오르셨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대로 엄마가 못 일어나실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수술받는 5시간 동안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엄마가 몇 번이나 같이 가자고 했던 벚꽃 여행 한 번 못 간 게 너무나 후회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평소에도 어머니가 두통으로 힘드셨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쪽으로 마비가 올 수 있다고, 조금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평소 엄마가 두통약을 자주 드시는 건 알았지만 아직 젊으니 괜찮으시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는 게 바빠서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 내 자신이 미웠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 생활이 바빠서 여행 한번 못 모시고 간 무심한 딸이 바로 저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부터 따님의 도움이 환자가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엄마 옆에서 포기하지 않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큰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그 다음 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엄마와 저녁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수술하실 때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때문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해도 10분이라도 엄마 얼굴을 보고 집에 가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에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부장님께서 제 사정을 알고 계셔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홀어머니와 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어머니가 힘드실 때 잘해드리라고, 월차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어요. 회사 사람들도 저에게 힘내라 하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신랑은 아니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고 각방을 썼습니다. 저희가 싸운 이유는 바로 형님네와 같이 휴가를 가자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엄마가 병실에 누워 계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 남편이요. 아니,
내가 병원에 간다고 어머니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날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병가로 나을 병도 아니잖아. 그리고 평소 낮에 간병인 분한테 이틀 정도만 저녁까지 부탁드리면 안 돼? 형이 같이 가자고 해서 리조트 예약했다는데 같이 가자. 여보, 지금 내가 엄마가 걷지도 못하셔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왼쪽은 다 불편한 엄마인데 아무리 간병인 분이 잘해주신다고 해도 남이고 매일 자식이 와서 챙기는 거랑 안 챙기는 거랑 차이가 나는데 이틀이나 자리를 비우자고? 내가 지금 여유롭게 여행 가서 좋은 풍경 보면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어떡하라고? 몇 달 전부터 형이 예약했대. 우리 반까지 그럼 취소해? 나는 가고 싶단 말이야. 가서 형이랑 골프도 치고 싶어. 그러니까 같이 가자. 고작 이틀이잖아. 그래서 제가 단칼에 잘랐죠. 형님도 너무 웃기다고 병간호한다고 고생 많다고 하면서 지금 나보고 여행 가자고 하는 거냐고. 내가 매일 회사 다니면서 힘들게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자 남편은 제 말을 끊으며 나 혼자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 너무 엄마 의존적이야. 결혼했으면 엄마로부터 독립해야지. 언제까지 엄마 하고 다닐래? 독립은 무슨,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드신데. 더 듣기도 싫어. 그만 이야기하자, 했죠. 그러자 남편은 한 달 동안 내내 병원으로 출퇴근했으면 충분하지. 정말 징글징글하다며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솔직히 신랑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먼저 화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설마 나 없이 혼자 여행을 갈까 생각했는데 저희 신랑은 정말로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형이랑 골프 예약을 다 해놔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저에게는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나도 정말 서운해. 한 달간 너는 거의 병실에 있었는데 우리 형이랑 같이 한번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어렵냐? 당장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시는 것도 아니고 간병인 분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닌데. 나는 월요일 아침에 올라갈 테니 그때 보자. 고 장문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신랑이 보낸 카톡을 읽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본인 엄마가 아니라도 그렇지. 엄마가 병원에서 힘들어하시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골프 여행이라뇨. 그렇게 속상해하다가도 효도는 셀프다 생각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삭혔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산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엄마랑 사위사이가 아직은 가족이라는 느낌이 안 들 테니 그런가 보다 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울 것 같아서 더 좋게 생각하려고 애쓴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에게도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했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엄마 병실을 왔다 갔다 하니 하루가 너무 짧았습니다. 금방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신랑은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면서 귀가하는 신랑을 보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오늘 누구 만나고 왔냐고? 오랜만에 기분 좋은 얼굴이라 했더니 남편은 제 팔을 흔들며 그러더라고요. 미연아 잘 들어봐. 내가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어. 우리 과장님 알지? 과장님이 지금 아파트를 파셨는데 3억이나 차익을 남기셨대. 그 아파트가 바로 장모님 아파트야. 언제 다시 집값 내려갈지 몰라. 그러니깐 어머니 집 파시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 동네에 지금 아파트 분양하잖아. 거기에 20평대 사들이고 우리도 30평대 이사 가면 되지. 우리 아이도 가질까 고민 중이잖아.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말씀 잘 드려봐. 저는 듣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었죠.
엄마가 평생 돈 모으셔서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라고 구매하신 집이고 평생 사시려고 친구분들이랑 가까운 곳에 살고 싶으시다고 사신 집인데 내가 먼저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아니 그래도 자기야, 장모님한테 잘 말씀드려봐. 지금 올랐을 때 팔아야 돼. 그리고 우리도 언제까지 투룸에 살 수 없잖아.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확실하게 말했죠. 우리가 돈 모아서 사야지. 괜히 골프용품 사지 말고 당신도 돈 모으라고. 우리 아파트는 우리가 벌어서 분양받아야지. 우리가 20대 어린애도 아니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우리가 언제 돈 모아서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2년 후에 분명 더 후회한다. 고 하면서 제 말에 서운함을 표하다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주말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웃으면서 저에게 손을 잡으며 정말 좋은 기회라고 계속 세뇌하듯 말했습니다. 신랑에게 가스라이팅 당할 것 같았어요. 팔아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가격이 올랐다 어쩐다 하면서 자기가 일부러 장모님 동네 부동산까지 갔다 와서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엄마가 살고 있는 40평대 매물 자체가 귀해서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라며 지금 팔자면서 하루에 두세 번씩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빨래를 개면서도 말하고 나중에는 회사에 가서도 전화가 와서 팔아야 한다. 장모님한테 말씀드려라 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겼지만 똑같은 말을 계속하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자 신랑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외동딸인 자기가 장모님 돌아가시면 다 물려받을 재산인데 지금 집값 올랐을 때 팔자고 하는데 왜 기분 나빠해? 장모님 지금 잘 걷지도 못하신다며. 그런데 42평짜리 넓은 집이 왜 필요한데? 그리고 솔직히 누가 40평대 넓은 집에 혼자 살아? 그리고 잘 못 걸으시면 화장실도 부엌도 가까운 게 낫지. 제가 듣다가 이제 그만하라고. 엄마 재산이니 관여하기 싫다고 말했고 팔라는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니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어차피 장모님 혼자 살기엔 그 집이 넓잖아. 필요도 없는 집을 왜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건데? 지금이 기회라고 몇 번이나 말해. 평생 원룸촌에서 살 거야 하면서 화를 내며 분노를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어이없어서 대답도 하지 않고 엄마 병실로 갔습니다. 남편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 이 문제로 더 싸울 것 같아서 자리를 피했어요. 갑자기 저희 동네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자고 하니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동네가 제가 다니는 회사랑은 가깝지만 신랑 회사랑은 거리가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사할 때는 신랑 회사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었어요. 출퇴근하는데 1시간이 걸리다 보니 신랑 또한 늘 투덜거리면서 힘들어했거든요. 그랬던 신랑이 이 동네에 분양한다고 아파트를 구매하고 어머니까지 같이 살자고 하면서 아이의 이야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 또한 일하면서 육아까지 할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고요. 그 궁금증을 다음날 바로 해결했습니다. 형님의 전화 한 통으로 바로 알게 되었어요. 신랑은 지금 형님이랑 같이 모델하우스에서 또 새 아파트 구경을 하고 있었고 형에게 나도 이 아파트에 이사 갈 거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사정을 모르는 형님은 저보고 같이 구경 가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거든요. 형님과 대화를 통해서 왜 신랑이 그렇게 엄마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새 아파트 입주를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신랑은 유독 형이랑 같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골프도 형이 하니깐 같이 배우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자기 월급의 반을 골프용품이랑 골프 연습하는데 쓸 정도로 말이죠. 사실 저희는 돈을 합친 게 아니라서 각자 부담하는 생활비와 따로 적금을 들기도 했는데 차곡차곡 모은 저와 달리 신랑은 정말 본인을 위한 치장과 자기 인생을 즐기는 데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이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간다고 하니 본인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었겠죠. 그럼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되는데 그건 싫으니 저희 엄마 집을 탐내더라고요.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저희 엄마가 4개월 입원하는 동안 딱 3번 왔어요. 그것도 제가 너무 늦게까지 있다 보니 데리러 와서는 병실에 올라오지도 않더라고요. 한 번쯤은 장모님한테 먼저 건강은 어떠세요? 빨리 쾌차하세요. 재활운동 힘드시죠? 힘내세요 등 안부 문자 한 통 보낼 만한데 그런 연락조차 안 했던 신랑이 엄마 재산 탐내는 걸 보니 정말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 뒤로도 신랑은 하루 건너 한 번씩 같은 말을 했어요. 본인은 새 아파트에 가고 싶다. 우리 형편에 언제 새 아파트에 살아보겠냐 어머니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자면서요. 하지만 제가 대고도 하지 않자 신랑은 정말 치사하게 굴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콩깍지가 떨어지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퇴근하고 병원에 갔다 오면 피곤하기도 하고 저희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한 대 있다 보니 배차 시간도 길어서 종종 택시를 타고 귀가했어요. 그러자 신랑은 야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일주일에 택시를 몇 번 타고 오는 거야? 내일 10시 넘어서 오니 할증도 붙을 건데 매일 가야 해. 택시비로 꼬투리를 잡길래 그럼 데리러 오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다시 택배 박스를 던지며 말하더라고요. 너 지난주부터 어머니 병실에 반찬도 해서 가져다 드리지. 전복도 배송 왔더라. 도대체 밥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반찬 해드려야 돼. 엄마가 입맛이 없어서 밥도 거의 못 드시는 통에 평소 잘 드시는 것들로 내가 해서 드린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 엄마 내가 챙기겠다는데 왜 잔소리냐고 했죠. 요즘 너 장모님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있잖아. 너 카드 내역서 좀 보자. 뽑아서 가지고 와 봐라고 하길래 저도 폭발했어요. 지친 내 얼굴은 안 보여.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우리 엄마 병원비 낼까봐 두렵니? 정말 이기적이다. 나를 키워준 우리 엄마 병원비가 그렇게 아까우면서 엄마한테 도움받을 생각을 해. 아니 그건 그거고 병원비 문제는 다르지.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보다 재산이 더 많으시잖아. 그래서 카드 내역서 좀 보자니까 잡아봐. 난 당신처럼 큰 돈 사용하면서 말 안 한 적 없어. 그리고 우리 엄마 내가 결제한 거 알면 다시 돌려주실 분이야. 우리 엄마가 너에게 가족이긴 하니 저는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당하게 카드 내역서를 요구하는 신랑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본인 부모님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막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 저희 신랑은 정말 병가로 하는 와이프가 힘든데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신랑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희 엄마가 결혼할 때 탐탁지 않아 해서 이렇게 행동하나 생각도 해봤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딸을 위해 사위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셨어요. 명품 좋아하는 사위 생일이라고 5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도 선물해 주셨고요. 추석 명절에는 첫 명절이라고 용돈 쓰라며 100만 원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엄마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제 옷도 사위 옷도 사주셨습니다. 사위랑 딸이랑 같이 데이트룩으로 입으면 이쁠 것 같다며 사위가 좋아하는 브랜드 옷을 늘 선물해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 있는 시댁 식구라고 형님네 부부 옷까지 선물로 챙겨주시는 저희 엄마셨어요. 그런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제 카드로 엄마 병원비 결제했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신랑을 보니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문자로 엄마 반찬값은 얼마나 들었으며
대충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전복에 소고기에 몇십만 원은 썼겠네 하는 신랑을 보니 나를 아내로는 생각하는 건지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심한 저는 다음 날 신랑에게 집 근처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신랑은 웃으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웃는 얼굴을 보니 더 기가 찼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엄마 집을 팔기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 말 듣기로 한 거야. 어머니 집 내놓으려고 잘 생각했어. 자기도 어머니 옆에 살면 좋고 나도 형 옆에 살면 좋지. 그런데 왜 우리 동네 부동산 앞에서 만나자고 했어? 저는 신랑을 한번 째려보고는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저희 투룸 빌라 내놓을게요. 금매로 원하는 가격에 맞춰드릴 테니 한 달 안에 팔아주시면 제일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요즘 이사철이라 빌라 탐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가격 조정 가능하시면 빠르면 2주 안에도 거래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빠르게 팔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려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안 살고 싶거든요. 저희 신랑은 부동산 나오는 내내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제 손을 잡고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집 팔면 우리는 당장 어디서 살려고 하니? 장모님 집부터 팔아야지. 우리 엄마 집을 왜 팔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나 이제 당신이랑 더 이상 결혼 생활 못할 것 같아. 이 집 결혼 전부터 내가 살고 있었고 결혼 전에 내가 모은 돈으로 샀어. 물론 엄마가 대부분 보태주셨지만 어쨌든 결혼 전 재산이라 당신에겐 재산 분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당신이 치사하게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변호사도 다 만나고 왔어. 아니,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변호사도 만나고 왔다고. 너 제정신이야. 너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요즘도 마음에 안 들었어. 내일 엄마 그래 이혼하자 해. 여기에 도장 찍으면 되지. 내가 바로 찍어줄게. 그래.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지저분하게 법적 소송 안 하고 깔끔하게 이혼해주는 거야. 나눌 재산도 없으니 자기가 혼수로 들고 온 TV랑 침대는 들고 가. 나는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랑 더 이상 한 공간에 있기 싫어. 저는 그렇게 저희 신혼집을 팔았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니 바로 계약이 성사되어서 2주 안에 처분할 수 있었어요. 저희 신랑은 저희가 싸운 다음 날 짐 싸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 치면서 말이죠. 너 후회하지 마라. 나 지금 돌아서면 다시는 너 안 본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다시 보지 말자 하면서 오히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제가 이상하게 군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래서 어른들이 가정교육 잘 받고 어른들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서 사랑을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정말 끝까지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보면서 다시금 이혼하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저는 마음 정리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서류 정리만 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사이에 신랑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후회하지 마라 하면서 큰 소리 치던 신랑은 빌더라고요.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정말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어머니 아프시기 전까진 우리 사이 좋았잖아. 저는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눈조차 쳐다보기 싫었습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 내가 엄마에게 조금만 잘했어도 엄마 입원하고 4개월 동안 너 3번 왔어. 그래놓고 그 재산은 내 거라고 탐내는 거 보니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아, 미연아, 내가 잘못했어. 너 없이 살아보니깐 당신 빈자리가 너무 커서 힘들어.
나랑 같이 살자. 아, 당신이 원하면 나도 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형 집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됐고, 당신이 형 집에 불붙어 살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우린 여기까지야. 그렇게 좋아하는 당신 형이랑 잘 살아. 나는 우리 엄마랑 잘 살 테니깐. 처음에는 본인 잘못은 인지 못하고 저에게 내가 유별나다면서 큰소리 치던 신랑도 형 집에 살다 보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형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하더니 막상 형 집에 더부살이 하다 보니 매일같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집을 나가고 일주일 만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형님은 저에게 제발 서방님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이 좋던 형제도 같이 사니 매일같이 싸웠고, 중간에서 형님이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미안하지만 같이 못 살겠다고 나가달라 하는데, 저희 신랑이 형 집에 가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굴었는지 뻔히 보였어요. 본인 할 일 아니다. 생각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최우선인 사람이다 보니 배려하지 않은 생활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형 집에서 한 달도 채 못 살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매일 저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연락을 하죠.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랑은 꽃을 사들고 병실에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귀가 찼습니다. 엄마는 지난달에 이인실로 병실을 옮기셨고 저는 이 이야기를 신랑에게 10번 정도 말했거든요. 병실 옮기고 한 번도 오지 않은 신랑이니 알 수가 없었겠죠. 신랑은 자기가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 테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에게 잘할게 하는 모습을 보니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그리고 계산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형님한테 지금 남편의 자금 사정에 내들었거든요. 저랑 산 7개월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돈 모은 거는 고작 500만 원 남짓이라 하더라고요. 형이랑 싸워서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먼 반지하에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로 살면서 몸이 힘들었겠죠. 그러니 저에게 빌붙어서 살려고 다시 연락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신랑은 결혼 내내 옷은 늘 브랜드 제품만 입었어요. 본인 치장에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모은 돈이 없었겠죠. 그렇게 결혼 내내 본인 치장비, 골프비로 많은 돈을 사용했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신랑이 자기 돈으로 사는 거라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결혼 초 좋은 모습으로 엄마한테도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참고 살았습니다. 신랑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본인 돈으로 사고픈 거 다 사면서 펑펑 쓰다 보니 모은 돈이 고작 500만 원이겠죠. 헤어지고 나서 남편은 몇 번이나 엄마 병원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저 먹으라고 영양제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처음에 쓰러지시고 제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챙겨줬었다면 우리 부부의 결말은 달랐을 겁니다. 이제 와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비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고 저는 다시는 오지 말라며 들고 온 영양제도 다시 돌려줬습니다. 전 남편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러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끊어버렸죠.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아직도 가끔 구 남자친구처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나는 너랑 같이 살았던 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문자가 오고 있지만 전 한 번도 제가 한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몸도 마음도 가분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회진에 오셔서는 어머니 회복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시고 다음 주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꼭 이번에 엄마랑 하고 싶었던 여행도 미루지 않고 가야겠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멀리 몇 밤 며칠로 여행 간 적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늘 저랑 여행 가길 바랬었는데 저는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서 엄마와의 여행을 미뤘습니다. 친구분들이랑 여행 다니시니 괜찮겠지 언젠가는 엄마를 모시고 가야지 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열심히 재활 운동하는 엄마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벚꽃 여행 한 번 못 갔는데 우리 내년 봄에는 같이 벚꽃 축제도 가고 온천도 가고 같이 즐겁게 여행하며 살아요. 엄마는 웃으면서 엄마가 열심히 운동해서 같이 걸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여행 가자 하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아이가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엄마가 아프신 덕에 일찍 정리할 수 있었다며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정적인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는 긍정적으로만 지내려고 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모님 걱정하는 결혼은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 같네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